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문득 언젠가부터 아기를 하는 여자들이 전부 50대 이상의 나이 든 여자들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모가 아기 보는 일을 한 후 유독 신경 쓰이게 된 건가 했는데 아파트 주변에서는 확실히 그랬다. 박민정 지음 숙모들. 지난해 겨울 연일 뉴스는 대통령의 여자라는 재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평소 뉴스를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도 알람을 맞춰두고 뉴스를 시청했다. 관련 특종을 내보낸 뉴스 프로그램은 여느 인기 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도 했다. 반년 가까이 무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끈 사건들은 대통령의 여자로 수렴되었다. 청와대에 드나들며 주요 정책과 인사에 관여한 사람이었다. 그가 비선 실세로서 얼마나 많은 월권을 행사했는지 날마다 보도되었고 그 내용은 언뜻 정리할 수도 없을 만큼 방대했다. 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의 단어에 주목했다. 비선 실세였던 여자가 청와대에 경호팀을 붙여 데리고 들어갔다던 사람, 주사 아줌마였다. 나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었다. 나는 그 단어를 듣고 고모를 생각했다. 방문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하고 보험을 팔고 텔레마케팅을 하고 기업 부동산 매매를 하고 영업을 하고 텔레마케팅을 하고 보험을 팔고 이제는 베이비시터를 하는 고모. 고모는 20대에 2번 결혼했고 모두 실패했다. 그녀 인생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첫 번째 결혼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했다. 그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첫 남편의 얼굴은 사진으로도 구경할 수 없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고 6개월 차에 자연 유산을 했다. 그때 엄마가 고모를 돌봐주었다. 당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고모가 처음 내게 털어놓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대꾸했다. 미친놈의 새끼네. 부인이 그 지경인데 집에도 안 들어와 봐?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였는지 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모는 설명을 시작했다. 고모가 21살이었던 1982년이었다. 당시 남편은 대학생이었다. 정확히는 복학생이었다. 고모는 그 남자와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당시에 나는 30살이었는데 내 인생에는 그런 남자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었기에 나는 아주 잠깐 고모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지만 남자는 유명한 사립대의 건축공학과 학생이었다고 했다. 군대에 다녀와서 돈을 버느라 복학을 못하고 있었고 졸업 학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고모랑 살기 시작한 당시에는 새벽마다 인력 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했다. 밤이 되면 마주 앉아 그날 벌어온 돈을 같이 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싶었던 순간 남편이 털어놓았다고 했다. 사실은 학교에서 제적당했다고. 그때 고모는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가 무섭게 경고하던 빨갱이인가 싶어 덜컥 놀랐고 대학생을 만나고 싶었던 자기 욕망에 배반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제적당했어. 학교가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다가. 그때 고모는 그에게서 돌아앉으며 뭘 했는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도 대충 알고 있어. 대답했다. 그런데 그는 고모에게 자기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너는 모른다고 역설했고 고모는 기분 나빴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로 고모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네가 그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정말 놀랐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고모의 첫 남자가 다닌 대학은 내가 졸업한 곳이었다. 나는 경기도에 있는 그 대학 지방 캠퍼스를 졸업했다. 교수들은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서울 캠퍼스에 위치했던 학과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지역의 허허벌판에 지은 가건물로 쫓겨났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군대에 있어서 사정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복학 신청을 하려고 학교에 찾아가 보니 난생 처음 듣는 동네를 일러주며 학과 사무실이 그리로 이전했으니 가보라고 했다. 행정실 조교가 보기에 딱했는지 약도를 하나 주더라. 신입생 일적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다. 당연히 학생들은 학과 이전 반대 투쟁을 했고 폭력 시위를 한 학생들은 숱하게 제적을 당했다. 당시 지방으로 쫓겨났던 학과 중 하나가 건축공학과였던 것도 알고 있었다. 고모의 첫 남편은 학과 이전 반대 투쟁을 하다가 제적을 당했던 것이었다. 고모는 자기가 임신한 후부터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날마다 술을 마시며 자기를 구박했다고 했다. 맨날 대통령 욕했지. 그 새끼가 전교생 단결을 막으려고 지방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분산시킨 거라고. 그런 말 듣기도 싫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듣는 나 역시 기가 찼다. 고모는 첫 임신 중에 그 꼴을 보며 견뎠던 것이었다. 두 번째 남편은 나도 본 적 있다. 고모부. 5살 때쯤인가? 고모랑 고모부랑 함께 자연농원에 갔었다. 고모부라는 말이 좋은지 그는 내게 계속 고모부 해봐 라고 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식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라 고모는 우리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아직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웨딩 스타일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꽃이 달린 커다란 웨딩 모자를 쓴 고모는 긴 머리를 풀어 어깨까지 내려뜨리고 있었다. 어린 나는 그게 올린 머리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사실상 재혼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었다고 했다. 두 번째 남편에게 고모는 자신이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그러면서도 결혼식 사진 속 고모는 누구도 추궁하지 않은 과거를 자책하듯 머리카락을 풀어내려뜨리고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고모부라고 불렀던 남자는 끝내 자기 아내의 과거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도 결국 금방 떠났다. 그 모든 일이 고작 한 사람의 20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 나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아는 지금으로서는. 고모는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엄마가 떠올릴 때마다 괜히 팔았다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게 얼마나 불어났겠느냐고 원통해하는 영동 주공아파트에 살던 시절이었다. 14평짜리 아파트였다. 방 2개에 비좁은 거실 겸 부엌이 있었다. 자바라로 여닫던 아주 좁은 다용도실과 언제나 온 식구의 빨래가 널려있던 베란다도 부모는 그 집을 무척 지겨워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서 번듯한 공부방을 만들어주겠다고 엄마는 날마다 말했다. 작은 방을 고모와 내가 함께 썼다. 고모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독립하지 못했다. 내가 언제나 내 방이라고 불렀던 곳 한편에 고모의 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었다.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작은 경대와 한 단짜리 책장, 노란 양초와 성모상. 고모는 내가 잠든 척을 하면 양초에 불을 붙이고 숨죽여 기도를 했다. 고모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자주 깨어 있었는데 기도를 마친 고모가 숨을 불어 초를 끄면
생일 케이크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 이야기를 고모에게 한 적 있었다. 고모는 우리 집에 살던 초기에 아동도서 출판사 영업사원으로 방문 판매를 다녔는데 때론 먼 지역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가기도 했지만 일찍 집에 들어와 내게 식사를 차려주던 때가 더 많았다. 이때의 경험은 고모에게 여러모로 나쁜 영향만 끼쳤던 것 같다. 영업사원으로서도 베이비시터로서도 고모에게는 유의미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나는 알고 있다. 그때의 나에게 고모는 베이비시터와 다름없었다. 고모가 유치원에 데리러 왔던 것, 학습지를 밀리지 않고 풀었는지 매일 검사해 주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나는 말했다. 식탁에 앉아 산수 학습지를 풀 때 고모가 밭에 앉아 나를 주시하던 기억이 또렷하다고. 나는 01과 10을 구분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했었지. 9까지 적다가 10을 적을 차례가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달력을 쳐다봤는데 그때마다 고모가 내 뒤통수를 눌렀어. 달력 보면 안 돼. 하고 학교에 입학하고서는 같이 식탁 유리 밑에 깔아둔 구구단 매트를 보며 구구단을 외웠고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모와 나에게 별달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남 욕을 하다가도 불현듯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고모는 밥을 먹다 말고 내가 그때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이 아이가 나를 부양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말고. 그 생각을 처음 했던 순간이 그때야. 라고 뜬금없이 말하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교문 앞에서 날마다 작은 상자에 병아리를 풀어두고 한 마리에 100원씩 파는 병아리 장수가 있었다. 친구들이 죄다 병아리를 한 마리씩 사서 검은 봉지에 담아들고 가던 날 나도 얼떨결에 병아리를 샀다. 참새도 무서워할 만큼 겁이 많았는데 그땐 친구들에게 뒤처지기 싫었던 것 같다. 집에 가까워오자 손에 받쳐든 병아리가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했고 대체 이걸 집에 데려가서 뭘 어쩌자는 건가 싶기도 했다. 고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순간 병아리를 등 뒤로 숨겼다. 고모는 그때 빨간 책가방을 맨 내가 움찔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 뒤로 숨긴 병아리가 삐약 하고 소리를 냈을 때 새빨갛게 달아오르던 얼굴을 보며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렇게 약해 빠진 아이가 자신을 부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매번 나는 그게 농담이라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고모의 실적을 올려주려고 엄마가 전부 일부러 구입했다고는 했지만 그 덕에 어린 시절 내게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전집 몇 질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다른 전집들도 함부로 버린 적 없었다. 깨끗하게 읽고 전부 보육원에 기부했다. 고모가 커다란 합성 피어 가방을 메고 힘들게 팔러 다닌 책들이었다. 바다 생태계의 신비, 매미와 벼의 한살이, 누에와 누에고치와 식충식물의 비밀 따위를 그 책들에서 처음 배웠고 다윈이나 간디,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번역된 그림 동화책을 날마다 읽고 또 읽었으며 수채화로 일러스트를 따라 그렸다. 고모는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책을 열심히 읽는다면 좋겠다며 뿌듯해했다. 학교 후에 날마다 식탁에 앉아 책을 읽는 나를 보며 고모는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고 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고모는 틈틈이 내 옆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고모가 뭘 공부하는지 알지 못했다. 위로 넘기는 사절지 문제집으로 반년간 공부하던 고모가 돌연 공부거리들을 전부 쓰레기장에 버리고 온 날
나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초대조리라는 단어였다. 고모는 반년간 독서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출판사와 연계한 문화센터에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영업을 다니면서 틈틈이 자격증 취득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이틀 앞두고 고모는 포기하고 말았다. 독서지도사의 기본 자격 요건이 초대조리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6개월 동안이나 문화센터에 비싼 수강료를 내며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도 그런 건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고모와 엄마가 안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 초대줄 이상이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나는 몰랐어. 내가 들은 말은 울음 섞인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엄마에게도 고모에게도 결코 묻지 않았다. 그 말의 완전한 뜻도 고모가 울었던 까닭도 몇 년이 흐른 후에야 혼자 깨달았다. 그 일 이후로 고모가 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1970년대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 한 층에 10개 가구가 빼곡하게 모여있던 영동 주공 아파트를 떠올리면 언제나 자동으로 좁디 좁은 거실 겸 부엌의 4인용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 고모와 내가 생각난다. 학습지를 검사해주던 고모보다 더욱 자주 떠오르는 건 연갈색 갱지로 된 사절지 문제집을 넘겨가며 공부하는 고모의 모습인데 그런 말을 고모에게 한 적은 없었다. 항상 이비 연필 한 다스와 전보 지우개를 두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바른 자세로 공부하던 고모. 싱크대 앞 작은 창문을 넘어 들어오던 해질녘의 빛과 주황색으로 물들던 하얀 레이스 커튼이 내게는 그 시절을 온통 요약해주는 장면같이 느껴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하던 고모가 언제나 그 장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어린 내가 잠깐 생각했던 것도 서울에 아직도 그런 복도식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지웅이네 집에 가보고서 알았다. 지웅이는 고모가 돌보는 15개월 남자아이였다. 당시 아이의 부모가 출근하는 주중에 고모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꼼짝없이 그 집에 머물렀다. 나는 주말 이틀을 쉴 틈 없이 일했다. 고모가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한 후부터 좀처럼 우리가 만날 짬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모가 부탁한 서류는 빨리 전해주어야 했다. 그 바쁜 와중에 마지막 재판을 남겨두고 있었다. 퇴직한 회사와의 싸움이 3년째 이어지는 중이었다. 그나마 고모가 가진 것 중 가장 내세울 만한 건 역시 성당 교우 인맥이었다. 오래전 교우 중 변호사가 있었고 고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그가 푼돈을 받고 사건을 맡아주고 있었다. 그가 개입하자 일이 전보다는 수월하게 흘러갔다. 고모는 오랫동안 변호사 없이 싸우느라 지쳐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나타나니 역시 달랐다. 그에 의하면 재판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증거물을 뜻밖의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다. 고모는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를 주중에 그 집에 부르기로 했다. 나로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이 찜찜했지만 고모의 사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엄마가 언제나 원통해하던 영동 주공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허물어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뀌었다. 우리는 오래전에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기에 나는 그 동네에 도닥도닥 붙어있던 복도식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한복판 노른자 위 땅에 걸맞은 최신식 주거시설로. 그러나 오랜만에 대치동에 갔을 때
아직도 내가 어릴 적 봤던 아파트들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베란다에 장독이 진열되어 있고 더러 거실에 거대한 라디에이터가 있는 옛날의 아파트가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서면 오금이 저렸던 턱없이 낮은 복도 난간과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자전거와 유모차들, 매매가 10억 원을 우습게 호가하는 아파트는 내가 어렸던 1990년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배를 누르자 고모가 지웅이를 안고 나왔다. 어랏, 택배 아저씨가 아니네. 누구세요? 지웅아, 누구세요? 해봐. 고모가 혀짧은 소리를 내며 지웅이를 얼렀다. 그러고 보니 현관문 바깥에 택배 기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놀라니 초인종 대신 노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지웅아 미안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 24평? 아님 28평? 내가 묻자 고모는 32평이야. 대답했다. 옛날식 아파트답게 방들은 작았고 거실이 넓었다. 영동 주공 아파트에 살던 시절 우리 집에도 넓은 거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했던 엄마가 기억났다. 그러면 친구들도 매일 데려올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대답했었다. 나는 친구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좁은 거실 겸 부엌의 4인용 식탁이 정말로 좋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웅이네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답게 온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실 구석에 어린이용 텐트와 작은 볼풀장이 있었다. 무지갯빛 작은 공들로 가득 찬 볼풀장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는데 고모가 지웅이를 업으며 말했다. 아기 엄마가 복직할 때 텐트랑 볼풀장이랑 이것저것 사드렸어. 애한테 미안하다고. 아기 아빠랑 울면서 밤새 공을 닦았대. 나는 고모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집은 산 거래? 아님 전세야? 결혼하자마자 강남 아파트라니 대단한데. 고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전세야 말했다. 그러더니 입을 오므리며 저기 CCTV 있어 하고 눈치를 줬다. 오늘 지웅이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 고모는 이유식을 만들며 말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지웅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웅이는 순한 아이였다. 이유식 레시피 책을 작은 손으로 정신없이 떠들어 보는 게 꼭 책을 읽는 것 같아 신기했다. 고모는 부엌 일을 하는 틈틈이 식탁에 와서 지웅이를 얼러주었다. 나는 아이를 구경하다가도 고모가 말한 CCTV 쪽을 자꾸 쳐다봤다. 내가 와 있어도 정말 상관없는 거지? 애 엄마한테 잘 이야기한 거지? 고모는 내게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다. 그럼 아기 엄마가 숙모님 사정 이해한다고. 조카분이랑 천천히 커피도 한잔 하라고 했어. 숙모? 고모는 지웅이네 가족에게 숙모였다. 들을 때마다 적응되지 않았다. 이모님 같은 흔한 호칭을 쓰지 않고 왜 숙모를 하느냐 물었더니 그게 이 아파트 문화라는데 뭐 하고 대답했다. 고모는 지웅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유식을 먹였다. 지웅이는 한 입 먹고 한 입 뱉었고 턱받이는 금세 더러워졌다. 가만 보니 턱받이뿐만 아니라 비닐가운도 입고 있었다. 고모는 이건 일회용이야. 아무리 저지레 해놔도 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웃었다. 많이 좋아졌다. 나는 거실에서 본 볼풀장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런 볼풀장이 집안에 있다는 건 내가 어릴 적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다. 9살 때 고모가 볼풀장에 데려가 준 적이 있었다. 구민회관에 새로 생긴
어린이 체육센터에 만들어진 커다란 볼풀장이었다. 나는 다른 애들처럼 신나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한자리에서 공만 만지작거렸다. 고모가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고모에게 그걸 기억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고모에게 서류를 건네주었고 함께 외출 준비를 했다. 아기 엄마 요새 진짜 바쁘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가 그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고모는 지웅이네 집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감사하게 여겼다. 경력도 없고 자식을 키워본 적도 없는데 베이비시터 교육을 1년 동안 받은 게 전부인 자신으로서는 과분한 일이라고 했다. 그들이 오랜 성당교우의 사촌들이라는 것은 마치 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듯이. 지웅이 부모가 일하는 로펌은 국내 최고의 로펌이었다. 전화 상담료만 한 회 100만 원에 달한다는 곳이었다. 재벌 로펌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그곳을 소재로 영화와 드라마도 몇 편 만들어졌다. 지웅이 부모는 그 로펌 사무실 직원들이었다. 지웅이 엄마의 육아휴직 만료를 몇 달 앞두고 고용된 고모는 얼마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그녀가 복직한 후 풀타임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부부의 연봉은 다른 곳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인 것 같았지만 고모가 받는 월급은 부부 중 한 사람 월급의 절반에 달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물론 지웅이 부모의 부모들은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시절은 진작에 지나갔다.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으면서 진지하게 베이비시터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 가끔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입에서 베이비시터라거나 이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고모가 지웅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후부터였다. 조선족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가 CCTV를 돌려보고 해고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를 앉혀두고 손가락질을 하며 기를 죽이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언제나 말했지? 조선족은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낮이건 밤이건 공기가 매섭게 찼다. 고모는 지웅이에게 패딩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줬다. 아기띠를 매는 고모를 도와주었다. 고모는 이제 많이 늙어 있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모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늙은 장년 부인이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볼은 움푹 패어 있었다. 고모가 가장 많이 안아보고 돌봤던 아이는 나였다.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조카라고는 오빠의 딸인 내가 유일했다. 지웅이만 할 때 나를 안고 있는 고모 사진이 생각났다. 앞머리에 핑클 펌을 하고 겨자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비록 결혼하고 유산하고 이혼하는 산전수전을 겪은 후였지만 변함없이 젊고 예쁜 20대 여자였다. 고모는 아기띠에 바람막이까지 두른 후 외출 준비를 마쳤다. 함께 복도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고모 또래로 보이는 장년 부인이었다. 두터운 잠바를 입고 아기띠를 하고 있었다. 그 품에 안긴 아이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고모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유진이는 어디 다녀와? 문득 언젠가부터 아기를 아는 여자들이 전부 50대 이상의 나이든 여자들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모가 아기 보는 일을 한 후 유독 신경 쓰이게 된 건가 했는데 아파트 주변에서는 확실히 그랬다. 고모는 그날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3명의 베이비시터와 인사를 나누었다. 바람막이를 덮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고모는 반말을 했다. 리안이 숙모, 애 숨 막히겠다. 마치 아파트 베이비시터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는 풍경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종종 나는 15층 복도 난간에서 그들의 모습을 부감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메리고라운드처럼 빙글빙글 단지를 돌며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숙모들, 아기띠를 하고 유모차를 끌며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이었다. 고모에게도 지웅이를 돌보게 된 후 새로운 정보가 많아졌다. 아이에게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은지 고모는 문자로 자주 이야기했다. 고모의 유튜브 구독 채널 목록에는 뽀로로나 또보 시리즈 따위는 물론 어린이에게 좋은 판소리, 클래식, OST 등 다양한 음악과 영상이 즐비했다. 이렇게나 볼거리가 많다니. 나는 일요일 아침에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만 봤는데. 고모는 박수치며 웃었다. 그랬지. 네 아빠는 애가 텔레비전 보는 유일한 시간에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네가 다람쥐 구조대랑 빙글뱅글 보겠다고 꽥꽥 울던 거 생각난다. 고모는 아직도 나에 대해 기억하는 게 참 많았다. 아빠는 전부 잊어버렸을 것이었다. 고모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웅의 동영상을 보내왔다. 요란한 전자음악을 배경으로 고개를 까딱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 볼풀장에 앉아 공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고모는 이 영상에 이건 꼭 너 같다라는 메시지를 붙였고 나는 조금 놀랐다. 블록을 쌓는 모습. 이렇게 어린아이가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게 신기해서 나는 몇 번이나 영상을 돌려봤다. 어느새 나는 지웅이의 동영상을 기다리게 되었고 뜸하다 싶으면 고모에게 재촉하기도 했다. 어느 날 고모는 뜬금없는 사진들을 보내왔다. 하나같이 내 취향은 아닌 핸드백, 구두, 머플러 따위였다. 고모는 전화를 걸어 마음에 드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전혀 하고 대답했다. 고모는 아쉬워하며 다시 잘 살펴보라고 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더니 고모는 설명했다. 아기 엄마가 산 것들. 쇼핑몰에서 잘못 배달해 줬나 봐.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대. 조카분이 혹시 쓰시려는지 물어봐 달래서. 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되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 떠넘기느냐며 짜증을 냈다. 고모는 한숨 쉬며 말했다. 그러게 한 돈 100만 원어치 사기당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 봐. 사이트도 없애고 도망갔다는데 아기 엄마가 전화해서 따졌대. 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 줄 알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지웅이 엄마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나는 잘 알았고 항상 그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고모는 눈치 없이 떠들어댔다. 아기 엄마가 풀 죽어서 지웅이랑 놀아주기도 싫다고 하고 무척 예민해져 있어. 돈을 떠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잖아. 직장 맘이니까 낙이라고는 인터넷 쇼핑밖에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쓸 물건을 너무 많이 사들이기는 했거든. 애가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그러는데 말이야. 택배는 계속 오고 어제는 울음을 1시간이나 안 그쳐서 꿀밤 한 대 때려줬어. 어쩔 수 없이. 고모 미쳤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고모, 지웅이는 고모가 대충 해도 되는 조카가 아니잖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게다가 그의 부모 주변에는 율사들 천지야. 잘 알면서 왜 그래? 고모는 잠시 침묵하다 울먹였다.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어떡해? 딱 한 대도 못 때려?
나는 베이비시터 교육을 1년간 받는 동안 도대체 뭘 배웠냐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었다. 다영도실. 고모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답을 듣자마자 거기에까지 CCTV를 달아두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속상했어. 지웅이가 너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더라고. 안아주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 말을 들으니 아파트에 찾아갔던 날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내게 손을 흔들던 지웅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웅이는 아기띠에 안긴 채로 조막한 한 손을 펼쳐 내게 흔들어 보였다. 그 모습은 한동안 잊어지지 않았다. 모자에 눌려 축 처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인사하던 지웅이가 생각날 때마다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이가 대체 어떤 계기로 작별과 배웅을 배우게 된 것인지 골똘히 헤아려 보게 되었다. 고모는 나와 다툰 날 이후로 지웅이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다. 거의 날마다 지웅이가 뭘 하고 놀았는지 타전하던 고모는 얼마간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러다 말겠지 하며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연락하지 않는 걸 보면 어지간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고모가 상처받으면 쉬이 털어내지 못한다는 걸 사실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기업 부동산 일로 중고등학교 동창부터 그간 거쳐온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잃어버렸을 때 고모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보험을 파는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걸, 그건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고모는 몰랐다. 입사하자마자 받은 과장 명함을 대학생인 나에게 건네주며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던 고모였다. 쓰레기 같은 땅을 속여 파는 일이라는 걸 고모가 언제쯤 깨달았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전 남편들과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 이야기를 고모와 나눌 수는 없으므로 기업 부동산은 금기어였다. 그때와 경우는 다르지만 지웅이를 금기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재판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며 문자를 보냈다. 고모는 짧게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을 연락하지 않았다. 고모를 안 보고 사는 날도 오게 될까?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상실감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부모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버릴 리가 없었다. 그러나 고모는 살면서 잃어버린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언젠가 말도 없이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고모가 영동 주공 아파트를 떠나던 그날부터 예감하던 것인지도 몰랐다. 한창 IMF 사태로 떠들썩하던 해였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홍보하는 브랜드의 교복을 사달라고 1년 전부터 신신당부했는데 지자체에서 그 지역 모든 공립학교의 신입생들은 새 교복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대신 나눔 행사를 열어 졸업생들이 헌 교복을 물려받도록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전시 행정이지만 한편으로는 1990년대 말에 뜬금없이 도래한 생시몽 공동체 같기도 한 얄궂은 일이었다. 중학교 반편성 배치고사를 본 날부터 학교 앞에서 받은 교복 브랜드 판촉물을 소중하게 모으던 나는 서럽게 울었다. 고모는 내 교복을 사주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왔다면서 속상해했다. 대신 그 통장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해. 고모는 울다 지친 나를 데리고 나가 우동을 사주며 말했다. 나와 마주 앉아 그릇개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계속 잡아주던 고모는 며칠 후 말도 없이 떠났다. 고모가 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보면 나는 퉁퉁 부은 얼굴로 인상을 몹시 찌푸리고 있다. 졸업기념 논술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이유로 조회대에 올라가 미래인재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는데 전교생의 박수가 터져나오던 순간 고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 핸드폰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고모에게 약속을 하라고 다그쳤다. 적어도 3일에 한 번 꼭 안부 문자를 할 것. 고모는 그때까지 나에게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원망 섞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3일을 넘기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습관이 변호사가 말한 뜻밖의 증거물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고모는 5년 동안 일한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싸우는 중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모든 영업사원을 자영업자로 취급했으며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불할 뿐이었으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모는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동료들과 모임을 꾸려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에 모임에 한 사람이 잠적했고 사측에서 그를 회유하며 퇴직금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는 것을 알게 된 고모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고모는 날마다 정해진 시각 아침 8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했으며 점심시간 30분 외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도 못했고 번번이 지각비까지 냈는데 어떻게 자영업자겠느냐고 했다. 출퇴근 카드를 찍는 회사도 아니었기에 노동자성을 증명받을 길이 보이지 않았다. 고모와 거의 매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변호사가 조카분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기적적으로 발견한 것이었다. 고모는 당시만 해도 3일에 한 번 문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 전부 아침 8시 반 이전에 보낸 문자들이었다. 고모 지금 출근하는 중. 오늘은 지각할 뻔. 지각비 낼 위기. 몇 년 동안 꾸준히 보낸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사실은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랐다. 고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현실적으로 육박하기 시작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로 많이 다퉜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퉈본 적은 없었다. 고모와 내가 자영업자, 노동자성 이런 단어를 주고받기 시작한 무렵부터 고모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였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다. 고 내게 털어놓았다. 살면서 억울했던 적 많았지.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 들었으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일들이 아니었는데 싸우려고 마음먹고 보니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고 말했다. 회사로부터 비밀리에 회유당한 동료의 이야기를 듣게 된 때였다. 고모는 못하는 수를 들이켜며 말했다. 한 인연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지난 모든 인연이 다시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해. 이번에는 참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 나는 그런 고모가 대견했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갔을까? 너는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네 앞가림 잘 하니까 결혼 안 한데도 걱정 없어. 나는 발끈했다. 나야말로 고모랑 비교할 수도 없이 불안정해. 속 편한 소리 할 거야? 대학원을 졸업한 후로 주중에는 학원에서 파트로 논술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8가구를 돌며
풀타임으로 과외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어지간한 학원에서는 40이 넘은 강사를 신규 채용하지 않았고 과외 수업이야말로 연애처럼 언젠가 돌연 중단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고모랑 비교할 수도 없이 라는 말을 한 까닭은 돌이켜봐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또한 왜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졌는지. 내가 뭘 가졌는데 나는 뭐 자영업자야? 전세 보증금 없어서 공부방도 못 차리는데 사업자 등록도 못하고 간판도 못 달고 전봇대 광고 수준인데 내 앞날은 걱정 없다고? 고모는 늘 그랬지? 내가 고모를 부양할 수도 있겠다고. 나는 누구 부양 못해. 나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고모는 나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해놓고 언제 뭐라도 준 적 있어? 고모는 소주잔을 집어 던졌다. 나는 네 덕 보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너희 아빠랑 똑같아.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던 오빠 딸답다. 아주. 그날의 대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수다를 떨고 외식을 하러 다니고 재판을 준비하고 안부 문자를 주고받아 왔던 거였다. 고모는 생각보다 훨씬 이르게 다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었다. 지웅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2돌도 안 되었는데 벌써? 나는 깜짝 놀랐다. 고모는 단체복을 입은 지웅이 사진을 보내주었다. 무심코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아이가 입은 옷에 박혀있는 글자를 보고 다시 놀라고 말았다. 어린이집 이름은 아이 부모가 다니는 로펌의 이름과 같았다. 재벌 로펌, 기득권 율사의 대명사 같은 삼음절의 단어, 앞니 2개를 보이며 환하게 웃는 아이가 입은 옷에 찍혀있는 걸 보자니 착잡했다. 고모는 로펌 빌딩에 있는 직원 어린이집이라고 말해주었다. 나와 연락하지 않은 몇 달 새 고모의 근무처가 바뀌어 있었다. 그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지웅이네는 종로에 있는 로펌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고모의 근무는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지웅이를 찾아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쪽으로 조정되었다. 당연히 월급은 줄어들었고 고모는 주말에만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주중에 학원, 주말에 과외도 아니고 주중과 주말에 각기 다른 아이를 돌본다는 게 나로서는 와닿지 않았지만 고모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심란한 기분에 젖어 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다. 그 엄마, 그때 말했던 인터넷 사기는 어떻게 한대? 고모는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하다 겨우 기억해내며 말했다. 그러고 말았지 뭐. 지웅이 엄마 그런 로펌에 다닌다지만 자기한테 뭔 힘이 있냐고. 다 귀찮다며 물건만 어디 처박아 두고 말았어. 그런 짐이 많으니까 이사할 때 힘들다는 소리나 하지. 고모와 나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30분 후면 지웅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고 나는 고모에게 물었다. 거기 로펌 어린이집이면 다양하게 섞여 있겠네. 사무장, 조사관, 변호사. 고모는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우겨넣으며 대답했다. 그 어린이집에 변호사 애들은 하나도 없대. 나는 로펌 빌딩까지 고모를 바래다 주었다. 고모는 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랜만에 지웅이 안 보고 갈래? 멈춰선 고모 주변으로 장년 부인들이 바삐 모여들었다. 여기서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겠지만 몇 달 전 아파트 단지에서 본 그 숙모들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즈음의 세태를 그대로 그려낸 공감되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